네, 개인 상담 이론과 실제 12주차 3차 실시간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보통 주말에는 제가 이 수업 자료를 올리는데, 제가 이 주말을 보내면서 좀 이번 주에는 뭔가 좀 편한 거예요.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보통 제가 금요일 날 오후나 아니면 늦어도 토요일 오전에는 제가 이제 수업 영상을 정리해서 업로드를 시키는데, 결국 아무 일 없겠지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뒤늦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다른 주차에 비해서 이 수업 동영상이 한 하루 이틀 정도 좀 늦어지게 그렇게 업로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우선 이제 이 수업 영상 시청은 우리가 6월 10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수업 이 12주차 3차시 내용을 그렇게 수강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행동주의 치료, 행동 치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배웠던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컴퓨터가 갑자기 막 바빠지니까 컴퓨터도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행동치료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액션, 그 행동의 포커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 내면에 있던 무언가가 생각이 되어지고 또는 조건화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문제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치료해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내면의 이 육신의 이 심리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닌 우리 육체의 어떠한 이제 질병도 우리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것이 이제 표면으로 정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처럼 어떤 이제 신체적인 건강이나 또는 심리적인 건강 무엇 하나 우리가 가릴 것 없이 심각한 문제의 정상으로 나타나기 전에 어찌 보면 그것을 사전 치료하게 되면은 우리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행동 치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 사람의 이 행동에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떠한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상처가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놔두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끄집어내어서 치료해 줘야 한다고 보는 것은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입각한 내용이고, 행동주의 치료 입장에서는 그냥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제3의 변수가 그것을 감삼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일평생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에게 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굳이 우리 표현대로 하면은 옛날 말로 긁어서 굳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치료 같은 경우는 우리 첫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자, 객관적으로 관찰 및 측정 가능한 행동만을 대상으로 삼는 그러한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어떤 행동이 문제로 드러났을 때 그 드러난 그 행동의 문제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어떤 문제다라고 측정이 가능한 것, 그것을 두고 우리가 행동치료 입장에서 이제 개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이 내담자의 행동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밑에 학자들 두 명 중 오른쪽에 있는 엘버트 반두라는 사람을 보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사람은 그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 환경에 의해서 학습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을 보고 건강하게 자라난 그 하나의 인성과 뜻하지 않은 그러한 이제 어찌 보면 좀 결손이 많이 부과된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 물론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청소년 교도소에 현재 징역형을 살고 있는 일반 아동들과 다른 청소년들과 다른 그 범죄 청소년들을 보면은 그들의 어쩜 유년 시절의 가정 환경, 그들이 보고 배우고 학습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환경에 보면은 일반 가정과 현재 김천에 있는 청소년 교도소에 입소해 있는 징역형을 살고 있는 그 청소년들과는 확연히 환경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좋은 환경에서도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결손된 그런 환경에서도 더 꿋꿋이 좋은 인성을 가지고 정직하게 더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래도 사람들은 환경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아서 그 환경에서 학습되어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있는 학자 2명 중 오른쪽에 있는 이 엘버트 반두라는 사람은 그런 맥락에서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학습되어서 그 학습된 모든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의 삶이 된다고 본 이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신다면은 이 두 번째 줄은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은 이 부적응 행동 역시 잘못된 학습에서 비롯된 습관으로 간주하여 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바로 그 내용들이죠. 긍정적인, 혹시 선생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부정적인 것이 당연히 사람한테 학습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은 긍정적인 것도 학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에드디드라는 이 긍정심리학자, 그래서 그분이 말했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람은 긍정적이게 되면 얼굴에 표정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웃을 수밖에 없죠. 표정이 밝죠. 그래서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상황에 사람이 직면하였을 때 쉽게 말해서 웃을 수 있는 상황일 때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심리적인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사는지 그것을 에드디드가 실험을 했잖아요. 제가 아마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어떠한 이제 재미있는 그런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고 요거에 가서 여고생들에게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여준 다음 그 동영상을 본 후에 반응들, 활짝 웃은 학생들과 그냥 살짝 미소만 띈 학생들과 전혀 웃음을 얼굴의 표정이 나타나지 않은 학생들, 이렇게 세 부류가 성장하면서 어찌 보면은 이 시간적 차원에 따른 종단 조사 중에 어찌 보면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연구에서 시간적 차원에서 이 종단 조사,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이 마시멜로 이야기 연구 아시죠? 책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연구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 에드디드도 이 얼굴 표정에 의한 자신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여고생들이 10년 후에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의 삶의 만족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이 심리적으로 자유롭게 활짝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삶의 만족도도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적응과 또는 잘못된 그런 것들이 많이 학습되어 있는 그런 인격체라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도 잘 아시겠지만 누군가는 활짝 웃을 수 있고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누군가는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추진력 있게 나아가는 그런 긍정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주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제가 예전에 무슨 책인지
잘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사람에게는 인류의 인생을 사는 인류의 삶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류, 그 다음 제3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제1류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문제를 자신이 한번 부딪히면서 실패하더라도 이 문제를 내가 한번 해결해보자 하면서 부딪히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1류 인생이래요. 2류 인생은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막 망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2류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류 인생은 바로 누구냐면은 이 3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3류 인생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네가 이렇게 했잖아. 너만 아니었으면. 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이런 경우는 3류 인생이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주의 치료를 우리가 보면서 이 부적응 행동 역시 우리가 그 사람의 타고난 본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자라는 그 환경에서 학습된 그러한 하나의 결과물로 그렇게 우리가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와 있는 스키너나 또는 반두라, 그 외에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파블로프,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학자들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내용들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다른 맥락에서 또 접근해보는 그러한 이제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치료, 즉 행동주의 이론이라고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행동주의 이론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치료 방법이 행동치료입니다. 즉 행동에 포커스를 두고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이 핵심 이론에서 행동치료에서 핵심 이론 고전적 조건화, 이 내용은 수업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책 내용, 즉 옆에 있는 그림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또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고전적 조건화는 이 파블로프 행동주의 치료에 어찌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그런 학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고전적 조건화 이 내용은 파블로프가 개 실험했는, 그래서 침이 어떻게 분비되는 것에 대해서 발표했던 그러한 내용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극과 반응이 반복되면은 이 자극과 반응이 연합된다라는 그러한 반응적 조건화 내용에 대해서 이 파블로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식을 줄 때 종을 치고 음식을 주고 그렇게 개수가 했더니 개가 종소리만 듣고도 이미 침샘이 분비가 되면서 반응하게 되는, 근데 나중에는 종을 치지 않아도 죄송해요 종소리만 울려도 이렇게 된다는, 밥을 주지 않아도,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미 이 행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고전적 조건의 내용을 잘 많이 들었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공포 조건화, 이 조건화라는 말을 우리 선생님 잘 아실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 조건화라는 개념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옆에 있는 이제 사전적인 그런 이론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고전적 조건화 절차를 통해 이 공포 조건화에서 이 중립 자극에 대해 공포 반응을 유발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저렇게. 근데 사실 말을 보면은 이 우리나라 말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어 동사가 사실 순서가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단어에서 뜻이 전달되기 때문에 원래는 나는 학교에 갑니다. 그렇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이렇게 순서로 나오는데 근데 이 순서가 바뀌어도 어떻습니까? 학교에 갑니다. 나는 학교 나는 갑니다. 뭐 이렇게 해도 우리 뜻은 통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그 단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영어는 어때요? 단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걔들은 이 문장 주어 동사에서 쉽게 말해 우리는 얻는 이가가 우리에게 조사가 얻는 이가라는 조사가 있어서 그것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지금 위에서 저 첫 번째 줄 다시 한번 보세요. 고전적 조건화 절차를 통해 중립 자극에 대해 공포 반응을 유발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 저게 뭐다? 공포 조건화다. 한마디로 해서 저 말 뜻은 사실 이 영어 원서가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공포 조건화라는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 짧은 한 줄만 봤을 때는 좀 이해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밑에 박스에 있는 실험 내용의 내용을 한번 이해하시고 저 부분을 보시면은 충분히 쉽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실험 내용에 대한 이 박스 내용을 보면은 우리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흰 쥐, 사실 쥐라는 우리가 이 동물은 사람들이 그닥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미키마우스라는 뭐 그런 캐릭터 때문에 쥐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은, 근데 미키마우스를 보면 우리가 쥐라는 생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캐릭터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크게 거부 반응이 없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업하는 강의실에 쥐 한 마리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앉아서 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통 저 실험 내용에서 그래서 이 왓슨과 이 레이너가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런 실험을 이제 저 실험 내용을 이제 흰지 실험을 했었죠. 그런데 저렇게 흰지 실험을 우리가 했더니 아이에게 이미 흰지를 보여줄 때마다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반응을 보인다거나,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아이가 어떤 이제 공포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는지, 그리고 나서 그 흰지가 말 그대로 흰지 색깔이 흰색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아이가 이미 인지된 그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그것이 제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그러한 것을 실험한 것이 바로 뭐 공포 조건화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포라는 그러한 조건된 형성을 그 아이에게 심어줘 버린 거예요. 심어줘 버리니까 이 아이는 그 흰지라는 그 공포심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죠? 그 뭐 보고 놀랐다 그러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러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공포가 조건화되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런 식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역조건화. 자, 역조건화는 좀 내용이 다르죠? 먼저 박스 내용부터 볼까요? 실험 내용에 보면은 이 3세 아이에게 토끼와 쥐를 비롯한 다른 대상에 대해서 공포하는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근데 공포증 제거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그 아이가 공포를 보였던 것들을 가까이 순차적으로 다가가게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를 들어서 물을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이 수영장이나 바닷가나 강물, 계곡에서 물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 물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사람이 또 예를 들어서 물이 그렇게 느낀 사람이라 하더라도 너무 갈증이 심한 경우, 좀 목이 타들어갈 만큼 갈증이 심한 경우에 우리가 순간 먹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시원하게 흐르는 냇물이나 시원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물줄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시원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점점 그것을 가까이 다가오게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과 쉽게 말하면 갈망하는 것들과 어떻게 됩니까? 연합이 되게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공포가 서서히 사라지게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역조건화인데, 아마 실험 내용에 우리가 밑에 역조건화에 대한 박스 내용과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의미가 역조건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행동치료의 핵심 이론은 고전적 조건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공포 조건화와 역조건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은 이 어찌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이론적인 그런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박스에 있는 그런 실험 내용에 대한 사례를 보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고전적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엔 조작적 조건화입니다. 자, 조작적 조건화는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데, 자, 우연히 첫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우연히 일어난 행동이 유기체에게 보상을 제공하거나 혐오 자극을 피할 수 있게 한다면은 그 행동을 다시 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이제 스키는 우리 앞에 사진에 있었던 왼쪽에 있던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자, 설명 다시 한번 볼까요? 우연히 일어난 행동이 유기체에게 보상을 제공하거나 또는 그 사람 싫어했던 거, 뭐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게 또는 사라지게 할 수 있게 됐다면 그 행동을 다시 할 가능성이 이제 뭐 어떻게 될까요? 증가한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어린아이가 뭐 아버지가 이제 소파에 누워 계시는데
아버지 등에 올라가서 쪼물쪼물했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이것이 아이가 안마 하는 것이 되니까 아버지가 너무 시원한 거야. 그래서 아들에게 너가 아빠 등에 올라가서, 아이는 그냥 우연하게 자연스럽게 등에 올라가서 그냥 논다고 올라가서 아버지 등을 밟았는데 아버지는 그게 너무 시원한 안마가 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에게 너무 시원하다 하면서 아이를 칭찬하면서 맛있는 초콜릿을 하나 주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또 초콜릿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또 아버지 등에 올라가서 아버지 뭐 발로 밟거나 이렇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런 행동을 할 거란 말이야. 그 행동이 많아지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이게 조작적 조건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이 역상황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이거는 제가 말했던 이제 보상을 받게 됐을 때 이 행동을 더하게 되는 거고, 또는 혐오 자극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굳이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예전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할머니들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아이 배를 이렇게 문질러 주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한의학에서 사람이 아픈 부위를 우리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은, 사람 뭐 제가 뭐 꼭 그건 아니지만 저도 예전에 들었거든요. 어디서 제가 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의원 가서, 그때 자동차 접촉사고에서 한의원 가서 침을 맞고 있을 때, 침 맞고 가만히 좀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옆에 이제 뭐랄까요, 한의원 같은 데 보면 침 맞는 데 보면 옆에 벽에 이렇게 뭔가 의학 지식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잖아요. 거기서 봤는지 하여튼 제가 어디서 봤는데, 사람이 아픈 부위를 손으로 어루만지게 되면은, 사람 손은 다른 어떤 무기체와 다르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이 열이 있잖아요. 온열이 있고, 그 온열 속에 있는 또 끌어당기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또 자석이 될 수 있잖아요. 지구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끌어당기는 그런 기에 의해서 이 신체 이 세포 흐름과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된대요. 뭐 그런 식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아픈 부위를, 특히 배가 아프다 했을 때 우리가 배를 손으로 문지르게 되면은, 이 배에 있는 뭐 이 혈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증가시킬 수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느 아픈 부위가 있다면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은 이 통증이 사라진다고 하거든요. 물론 지금 말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지금 한의학 쪽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가 내가 아플 때 우연찮게 배를 움켜 잡았는데 순간 배가 아픈 게 점점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도 또 우연찮게 그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배가 아플 때마다 배를 이제 문질렀더니, 어루만졌더니 그 아픈 부위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연히 했던 그 행동 하나가 앞으로 그 행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조작적 조건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기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죠. 사람을 비롯한 모든 유기체는 무작위적 환경에서 조건화되고, 환경과 어떻게 하면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이 다 어떻게 합니까? 환경에 조건화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건 절대 아니지만, 사람들은 지금 밤 늦은 시간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치,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이면은 사람은 행동한단 말이에요. 왜? 환경에 우리가 조건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물론 뭐 야간에 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키너는 행동 적성과 유지에서의 환경을 역할을 강조하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용 보시면, 보상이 강력하고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보상받을 행동의 발생 강하게 되겠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인해서, 그 행동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꾸지람을 든다거나 또는 뭐 회초리를 만든다거나 하면은 그 일을 할까 안 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역으로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어른한테 인사를 정말 공손히 한번 잘한 아이가 그래서 칭찬을 받고 용돈도 받았어요. 그러면요, 이 아이는 그 행동을 더 많이 하려고, 보상받을 행동에 대해서 더 그것이 강화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 삶은 환경과 상호작용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조작적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우리 삶의 대부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유기체는 무작위적 환경에서 조건화되고, 결국 아까 위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행동은 주기적인 강화 또는 벌에 의해서 소거된다는 거. 위에
내용들과 거의 지금 같은 내용들인데 여러 가지를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주기적인 강화 또는 벌에서 소거된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어찌 보면은 이 강화라는 게 부적 강화가 있고 긍정 강화가 있거든요. 부적 강화는 그걸 못하게끔 쉽게 말하면은 욕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용돈을 뭐 이렇게 압수한다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음식 투정을 하게 되면은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뭐 당분간 제공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뭔가를 잘했을 때 받는 보상이 있고 못하게 됐을 때 그 보상이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조작적 조건을 통해서 사람의 문제를 행동을 잘못된 것들을 치료해가고 잘하는 행동을 계속 하게끔 하는 것, 이것이 행동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화는 정적 강화, 부적 강화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정적 강화는 그 일을 계속 하게끔, 부적 강화는 그 일이 뭐 이건 여러 가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 일을 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부적 강화하는 거는 안 되는 것을 보고 스스로 그 일을 또 스스로 안 하게끔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수업 시간에도 많이 다뤘고 그 유사 사례를 앞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런 내용들은 우리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수업 내용에서는 많이 길게 안 나갔는데 사실 우리가 그 다음 나오는 게 상담 기법, 수용과 모델링, 수업 시간에 잠깐 다루었지만 체계적 둔감법과 우리 토큰 경제, 그리고 노출 치료 홍수법에 대해서는 행정 치료가 사실 좀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우리가 모듈 수업 시간에 앞서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언급을 하고 그 다음 우리가 게슈탈트 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목요일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